네, 화장품 품질 관리 6주차 수업 3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었냐면은 적외선의 특정 파장을 갖다가 흡수했을 때 어떠한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관능기라고 할까? 또는 기능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적외선의 흡수 스펙트럼들이 달라진다. 그거는 뭐냐면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관능기라든가 또는 기능기가 나타내는 그 물질 고유의 진동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흡수 스펙트럼들이 달라지고 그러한 효과를 이용을 해서 성분이 무엇인지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 이제 분석한다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동이 어떠한 유형의 진동을 갖다 하고 또 그 진동 방식에 있어서도 그 원자의 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선형 분자냐 비선형 분자냐 분자의 형태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진동 방식도 달라지고 그 진동 방식이 달라지면 흡수 스펙트럼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바로 이제 분석을 한다는 얘기를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적외선 분광계의 원리는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시간에 따라서 쌍극자 모멘트가 변하는 진동 모드. 쌍극자 모멘트가 변동을 하는 그런 진동 모드만이 이 적외선을 갖다가 이제 흡수를 했을 때 그 흡수 스펙트럼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쉽게 이제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표현한 것처럼 선형 분자인 경우 또 비선형 분자인 경우에 기준 진동 모드 중에 쌍극자 모멘트가 변하는 그러한 유형의 경우만 그러한 이제 진동만이 이제 적외선을 갖다 흡수를 하니까는 적외선 흡수하지 않는 건 우리가 적외선 분광계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만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자면 쌍극자 모멘트의 변화를 갖다 발생하지 않는 거. 예를 들어 이원자 분자 중에서도 특히 이런 질소라든가 산소, 염소 이런 거 같은 동일 종의 이핵종 분자 같은 경우는 적외선 분광법을 갖다 이용을 해서 측정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어떤 쌍극자 모멘트가 변하지 않는 그러한 유형의 특성을 갖다 보이기 때문에 그게 변하는 그런 진동을 갖다 나타내야지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흡수 스펙트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뭐 진동수 변화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전이만이 이제 그 발생을 시킬 수 있다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는데요. 통과하고요. 그리고 진동 전이에 그러면 필요한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흡수 스펙트럼에 반영이 되느냐.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거기에 관여하는 것은 질량 M1, M2에 서로 다른 질량을 가지고 있는 원자가 결합이 되어 있을 때 그런 분자들의 진동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뭐야 뭐. 이거는 진짜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 분석의 아주 미묘한 부분까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그런 경우에 이렇게 복잡한 수치들. 여기서 물론 K값이라고 하는 것은 결합의 상수고 뮤라고 하는 것은 환산 질량이고 뭐 이런데 그때 진동 에너지는 이렇게 복잡한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 전이가 또 이러는데 필요한 복사선의 주파수는 여기서 이제 누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수치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사실 알 필요는 없어요. 아,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네. 자, 그렇다면 어쨌거나 이러한 적외선 분광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물질인지 또 그 물질의 양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장점은 무엇이 있느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특정 작용기가 있을 때 특정 기능을 갖다가 하는 예를 들어서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은 알코올 기기가 있느냐 또 알데히드 기가 있느냐 또는 메틸 기가 있느냐 뭐 등등의 이런
특정 작용기가 있을 때 그 흡수 피크라고 하는 거. 적외선의 흡수 피크. 이런 것들은 화합물의 종류하고 관계없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기능기를 가지고 있는 유형들이 보이는 그런 것들이 거의 유사한, 어떤 특정 주파수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는 알코올기가 있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한 이제,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정량 분석에도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특징들을 갖다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적외선 분광기의 경우에는 기기의 조작이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조작이 아주 쉬운 편이고요. 또 측정 시간도 비교적 짧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분석하고자 할 때 굉장히 시간이 짧으니까 쉽게 조작을 하고 분석도 짧게 나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어떤 것들은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 것들은 진짜 우리가 분석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갖다 이제 필요로 하는데 이거는 조작도 쉽고 측정 시간도 짧다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실온, 보통의 온도 그리고 또 보통의 대기압 상태에서 어떠한 물질을 갖다가 어떤 파괴시키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갖다 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그런 어떤 이제 여기 부속 기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간편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장치가 바로 적외선 분광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적외선 분광광도계는 어떠한 구조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고 있느냐,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뭐라 그랬냐면 저기 광원이 있다고 하면 그 광원은 하나는 뭐라고요? 기준물질. 기준물질을 갖다 통해서 그 광원이 지나가게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시료가 있는 그 공간을 갖다 갖도록 통과해서 지나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분명히 다르겠죠. 그렇죠? 기준과 그 다음에 시료를 통과한 이거는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걔네들을 결국은 이렇게 다시 뭐라 그럴까 검출하는 그런 곳에 넣어서 그때의 특성을 갖다 이제 분석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어떤 물질인지 또 그 물질의 양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원에서 나오는 복사선을 신호의 변화를 거치지 않고 두 개로 나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서 한쪽은 시료 용기 쪽에 하나는 기준 용기 쪽에 기준 물질이 들어있는 용기 쪽에 이제 통과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 빗살은 감쇄 장치를 통과를 해서 초포에 닿고 시료 빗살이 시료를 거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이 되도록 흡수가 돼서 나오는 그런 형태를 갖다 거치게 되고요. 저쪽에 기준 물질이 들어있는 감쇄기는 빗살의 세기를 갖다가 원래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요 두 개의 차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그것을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러한 형태다라고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럴 경우에 뭐 초포 모터는 회전시키는 원판 위에 뭐 빛을 통과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우리 복잡하니까 복잡하니까 이제 다 모르겠고 어쨌든 두 개의 하나는 기준 물질이고 하나는 시료를 갖다 넣었을 때 얘네를 각각 통과해 가지고 나온 그러한 것들이 이제 두 개가 나중에 이제 합해진단 말이에요. 저기서 보면은 그쵸 초포를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두 개가 이제 합해져요. 합해지는데 저렇게 기준 물질을 통해서 간 거하고 이거하고는 분명히 뭔가 합해진다고 하더라도 그 파장의 특성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걔네들을 여기서 읽어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검출기에서. 그래서 기준 빗살이 하고 그 다음에 시료하고 그런 이제 차이를 통해서 이제 읽어낸다는 얘기고요. 여기 써 있는 게 이랬을 때 여기서 %t라고 하는 것은 t의 값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갖다 이제 알기 위한 건데 t라고 하는 것은 시료를 갖다 통과했을 때 빛의 색이에요. 그리고 t0라고 하는 것은 시료를 통과하지 않고 기준을 갖다가 이렇게 주기 위해서 혹은 기준 물질을 통과했을 때 그때 이제 빛의 색이에요. 그래서 시료를 통과하지 않은 빛 분의 시료를 통과한 빛의
B를 갖다 나타내는 것이 %T라고 이제 하게 되는데, T라고 하는 것은 이제, transparent, 통과한다는 거죠. 그쵸? 예. 뭐, 그런 이야기를 갖다 이제, 줄여서 이제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T0는 기준 빗살이 검출기에 닿아서 생성된 전류의 세기인 것이고, T라고 하는 것은 시료를 통과해서 그래서 나온 그러한 이제 세기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차이들이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어쨌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는 기준, 예. 하나는 시료를 통해서 이제 가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분산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적외선을 갖다 이제 두 개로 분산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했더니 이게 최신 다른 그런 어떤 분석기기보다는 이 복잡한 그런 형태를 갖다 띄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단색화, 그 중에 이제 이제 특정 파장의 그런 빛만을 갖다가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새롭게 또 추가적으로 고안된 개량이 돼서 고안된 것이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앞에다가 FT라고 하는 걸 붙인 거예요. FT라고 하는 것은 Fourier Transform이라고 해서 이것은 수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적외선을 이용한 분광 방식인데 그 수학적인 해석만 그렇게 하면 뭐예요? 그런 수학적인 해석을 갖다가 접목을 할 수 있도록 뭐를 갖다가 달려야 되겠어요? 예? 변화를 줘야 되겠죠. 그러한 변화가 바로 이렇게 변조 장치, 변조된 빛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여기다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변조를 시키는 장치, 변조가 된 빛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뭘로 수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적외선 분광 강도계에 적용을 시켜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것을 우리가 뭐냐면 그냥 IR 스펙트로포토메타에서 FT를 붙인 거예요. Fourier 트랜스폼을 갖다 이제 했다. 이것이죠. 요거는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이러한 차이예요. 이러한 차이예요. 광원의 빗살을 자 여기 보십시다. 약간 다르죠. 뭐 사실은 원리는 똑같지만 광원이 저렇게 있다면은 저렇게 이제 거울을 상을 갖다 통해서 이제 가요. 가는데 저기는 지금 이제 파란 저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예. 파란 빔 스플리터가 있는데 저거는 뭐냐면은 아까는 양쪽으로 갈라지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거는 뭐냐면은 원리는 같은 거예요. 저거는 반은 통과를 해서 시료 쪽으로 가고 예, 여기 보면은 시료 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빛이. 반은 통과를 해서 기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만 다르지 아까 원리는 같습니다. 근데 기준 쪽으로 가서 걔를 통과해 가지고 다시 저기 이제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가지고 같이 시료 쪽하고 합해서 그렇죠? 그래서 검출해서 이제 검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기준 쪽으로 가는 거를 그 거울을 원래 고정돼 있었던 거를 고정시키지 않고 더 거리를 멀게 했다가 줄게 했다가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은. 그래서 저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예. 무빙이라고 그랬잖아요. 무빙 미러예요. 저 거리가 길어졌다가 짧아졌다. 이렇게 변환을 시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흡수된 스펙트럼에 갔다 오는 시간의 변화라든가,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가 이 기준 시료하고, 우리 시료하고, 그쵸? 시료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이제 분석해서, 그래서, 저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를 갖다 알도록 하는, 요것이 바로 뭐냐면은 FTIR 분광기예요.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거고요. 이때 바로 이 거울들, 무빙 미러는 움직이는 거리가 잘해봐야 짧을 때는 1cm 정도밖에 안 움직이고 길게 움직일 때는 20cm까지 이렇게 움직여서 그래서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수학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개량된 원리를 갖다가 메커니즘을 갖다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저렇게 거울이 무빙 미러가 가까이도 왔다가 또 멀리 저기까지도 갔다. 이것을 분석하는 동안에 자기가 정해져 있는 패턴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패턴에 의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고요.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원은 맨 처음에 봤었던 그림은 광원에서 처음부터 두 개로 나눠놨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쵸? 빔 스플리터라고 하는 곳에 일단은 거울을 통해서 저기를 갖다 가게 되면은 반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고정미러 쪽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시력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 반은 뭐냐면 무빙 미러를 통해서 멀리 갔다가 적게 갔다 그러면서 어떤 흡수 스펙트럼이 달라지는 그리고는 다시 왜요? 부딪혔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저 고정미러하고 되어 있었던 시료를 통과해서 고정미러하고 되어 있었던 것은 다시 검출기로 이제 들어가서 그 두 개의 상관관계를 갖다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요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방법이 앞에 쓴 것처럼 FT를 붙인 IR. FT 적외선 분광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갖다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한 거냐면 이제 흡수 스펙트럼을 갖다가 이제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파장의 빛을 갖다가 쪼이더라도 단색광으로 쪼인다고 하더라도 시료를 갖다가 통과했을 때 그런 유형이나 기준 시료를 통과하지 않은 유형이나 사실은 모습이 비슷하더라 이거예요. 뭐가 달라진다고요? 흡수 스펙트럼이 달라진다고. 스펙트럼의 경우도 모양은 비슷한 듯이 보여요. 그죠? 시료를 갖다 통과한 거 아닌 거 비슷한 듯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어때요? 스펙트럼이 다르죠. 그쵸? 예. 어떻게 달라요? 여기 보면은 가운데 부분이 그쵸? 저쪽은 지글지글 천천히 나오면서 폭이 넓어졌고 여기는 조금만 가다가 뚝 떨어지는 그쵸? 스펙트럼이 달라진다. 그러면 이렇게 기준과 시료의 스펙트럼을 갖다가 다시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융합시켜서 그래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시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기에 있는 관능, 기능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스펙트럼을 갖다가 최종적으로는 그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스펙트럼을 통해서 여기는 어떠한 물질이 들어있구나 또는 어느 정도 들어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FTIR 분광기는 싱글 빔이기 때문에 시료의 스펙트럼에서 백그라운드 스펙트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보정을 해주고 뭐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저 복잡한 수식 중에 뭐 K 값이 어떻고 그쵸? 뮤 값이 어떻고 저건 뮤라고 읽습니다. 우리가 보통 뒤에다가 M을 갖다 붙여서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접두사로서 마이크로라고 읽지만은 뭐라 그럴까? 저 이제 접두사로서 저렇게 이제 읽을 때는 K는 카파라고 읽고요. 저 뮤는 그 다음 거는 이제 뮤 이렇게 이제 읽어요. 그런데 K 값이나 뮤 값, K는 그냥 카파 또는 K 값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에 따라서 주파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K는 결합하는 힘을 갖다 나타내는 그런 이제 상수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렇죠. 똑같은 탄소결합이라고 하더라도 단일결합이냐, 이중결합이냐, 삼중결합이냐 달라진다는 거죠. 얘네들에 따라서. 그쵸? 결합이 삼중결합일수록 더 결합 세기는 커질 거 아니에요. 그것에 따라서 주파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달라진 주파수를 갖다 이제 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값이 삼중결합일 때는 2150 파수. 그리고 이중결합일 때는 1650. 그냥 단일결합일 때는 1200 파수.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달라지는 그러한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뮤라고 하는 환산 질량의 경우에도 이번에는 이제 어떠한 물질들끼리 결합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똑같은 탄소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소하고 결합이 됐느냐? 아니면 중수소이냐? 또 탄소냐? 산소냐? 또는 염소냐? 염소 원소냐에 따라서도 이 파수가 달라진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특성들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 적외선 분광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적외선 분광기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뭘 할 수가 있느냐? 첫 번째, 물질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달라지면 관능기, 기능기가 무엇이 붙었느냐에 따라서 다른 화합물들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런 특성들이 어떤 특정한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과학화합물의 작용기에 대한 스펙트럼으로 그 구조를 갖다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광학 이성질체의 경우에는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흡수띠를 해석하기 곤란한 경우도 가끔 나와요. 그럴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에서 이제 다르게 또 이제 변화를 갖다 주어가면서 이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물질의 구조를 갖다 확인하는데도 이제 쓰이고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 전혀 미지의 단일 시료의 경우에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 통해서 이제 찾아봤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이제 그런 경우.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실험 자료들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원소 분석을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기법들 또는 분자량을 측정하는 그런 이제 기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밖에도 물리 화학적인 성질을 갖다가 측정하는 보조적인 것들을 갖다가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NMR, 핵자기 공명, 그 이제 기법을 갖다 이용을 해서 그래서 어떠한 구조를 갖다 갖추고 있는지 또는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강도계를 통해서 그렇죠? 이런 특정한 파장에서 얼마만큼 흡수를 갖다 이제 하게 되는지, 그렇죠? 또는 MS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매스 스펙트로메타라고 해서 바로 이제 질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갖다 이제 분석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조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혼합물이라든가 고분자일 경우에는 이제 분리를 해서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반응 속도나 반응 과정을 연구하는데도 바로 이러한 적외선 분광기를 갖다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 화장품에서는 여기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우리가 화장품에서 어떤 반응을 시켜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잘해봐야 에멀션을 만들고, 에멀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리적으로 변화만 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수상에 유상이 분산이 되도록 하느냐, 유상에 수상이 분산되도록 하느냐,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변화만 주는 건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적외선 분광기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반응을 통해서 새로운 물질이 나타나고 그랬을 때 새로운 물질이 예를 들어서 알코올이 반응을 해서 뭐로 바뀌었다라든가 그럼 알코올이 있을 때하고 바뀌었을 때하고 분명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합물들은 그 바뀌는 과정에서 스펙트럼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응의 완결이라든가 속도,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가 알코올을 산화시켰을 때 케톤을 갖다가 케톤으로 이제 변하는 과정에서 알코올이 이제 산화가 돼 버리면 알코올 피크가 없어지는 거예요. 알코올이 가지고 있는 고유 흡수 스펙트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물질은 화합물들이 알코올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케톤의 피크가 오히려 이제 나타나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가 알코올이 산화됐을 때 이럴 경우에도 뭐 어떠한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지 그런 유형이 예를 들어서 알데히드라는 것도 뭐예요? RCHO 이렇게 형태를 갖다 이루는 기능기 아니에요? 걔네들이 있었을 때하고 없었을 때하고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바로 이 적외선 분광기를 갖다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런 과정을 갖다 통해서 알 수 있다. 또 수소 결합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그 부분들도 마찬가지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체 내 단백질이라든가 핵산 이런 것들의 입체적 구조나 생체 내 다른 물질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이 수소 결합을 우리가 이제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소 결합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 가지고 생체 내에 어떤 이제 핵산이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떠한 그 관계를 갖다 이루고 있는지를 갖다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자 내에 존재하는 OH기라든가 또는 NH기 이런 것들은 이제 수소 결합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을 때 OH의 신축 진동 운동에 의한 흡수, 피크 이러한 부분들을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다.
수소결합이 있는 경우에는 OH나 NH의 신축 진동의 흡수가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고 흡수 피크의 강도가 이제 하고 이제 점점 둔화하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갖다 나타내고 수소결합이 없는 경우에는 흡수 세기가 크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을 갖다가 이 분광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수소결합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이제 검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유형으로는 이제 정량 분석, 양이 얼마만큼 있는지, 또 그 순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의 경우에는 마치 앞에서 우리가 정량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뭐를 사용했었어요? 우리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강도계를 이제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파장을 갖다가 파장의 빛을 갖다가 통과를 시켜줬을 때, 그랬을 때 나타나듯이 적외선의 경우도 특정 파장을 갖다가 통과시켰을 때 그때 흡수 스펙트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활용을 해서 양이 얼마가 더 있는지 없는지 그것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두 개의 시료가 혼합이 되어 있을 때 흡수 피크 중에서 서로 겹치지 않는 독특한 그런 이제 피크를 갖다가 표준으로 측정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혼합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비교를 해서 기준 물질하고 그다음 시료 물질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요. 미반응 원료나 부산물들이 같이 섞여 있을 때 순수 물질하고 그렇지 않은 혼합물이 섞여 있을 때 흡수 스펙트럼을 갖다 비교를 해서 이게 혼합물인지 아니면 단일 물질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알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응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적외선 분광기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광원이 있고 얘네들을 갖다가 광원을 두 개로 하나는 반이 통과하고 반은 시료 쪽으로 가든 뭐 어떠한 방식이 되더라도 그림으로 그린다면 아주 쉽게 그리면 이럴 거예요. 그렇죠? 반은 시료 쪽으로 가고 반은 기준 물질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흡수 스펙트럼들이 통과해서 그래서 나오면 디텍터에서 걔네들의 관계를 갖다가 읽어서 그래서 걔네들을 다시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이제 나타내죠.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이제 활용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이때 사용되는 기기 장치들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보통 광학 구성 성분들이 이제 썰트라고 하는 이제 염으로 이제 보통 만들고 여기에 사용되는 적외선의 경우에는 이제 중간 영역의 적외선을 갖다 이제 사용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빛을 갖다가 적외선을 갖다가 만드는 빛을 이제 이렇게 이제 쪼이게 하는데 그럴 때 광원은 무엇이 쓰이느냐? 주로 이제 두 가지 유형. 너른스트 램프나 또는 글로바 램프가 이제 쓰이게 되고요. 너른스트 램프의 경우에는 주로 4천에서 1000 파수 범위의 영역에 이제 주로 이용이 되고 종류는 지르코늄, 토륨, 세륨 같은 히토리 금속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이제 램프고요. 글로벌 램프 같은 경우는 실리콘 카바이드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고 최근에는 이제 푸리어 즉 FTIR의 광원의 경우에는 헬륨과 네온을 통해서 나오는 레이저를 갖다 이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다. 또 시료를 주입하거나 시료를 담는 용기들 또는 시료가 같이 이렇게 이제 혼합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죠. 시료 용기나 지지체는 적외선 통과능을 갖다가 이제 적외선이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통과할 수 있는 재질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수용성 시료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하고 같이 쓰입니다. 브롬화은 또는 KRS5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쓰이고요. 비수용성 시료들 물에 녹지 않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브롬화 칼륨 또는 소금, NaCl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그 시료를 얹어 놓는 플레이트로 이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색화 장치로 이제 쓰이는 것들은 뭐 앞에서도 잠깐 나왔었지만 프리즘을 쓰거나 또는 회절발이라고 하는 그레이팅을 갖다 이제 쓰거나 그래서 이제 단색 형태로 이제 만들게 되고요. 최근에 FTIR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켈센 간섭계를 갖다 이용해서 이제 쓰기도 한다. 이 적외선 분광기에 사용되는 프리즘용 그런 이제 재료의 투과 영역들 이런 것들은 이 프리즘에 사용되는 이제 소재에 따라서 석영이냐 아니면 불화리튬이냐 그 불화칼슘이냐 또는 NaCl이냐 브롬화 칼륨이냐 뭐 등등에 따라서 투과 범위가 다 다르고 적외선 영역의 범위들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이제 나타냈습니다. 또 검출기의 경우에는 열전기 쌍을 갖다 이용하느냐, 브로미터를 갖다 이용하느냐, 이런 이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열전기 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얘네들의 저항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금속을 갖다 같이 이렇게 맞붙여서, 그래서 이제 그 특성을 갖다가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데, 바로 백금이나 은의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제 금속, 저항이 이제 서로 다른 값을 갖다 나타내는 금속을 갖다가 활용하기도 하고, 또는 안티몬하고 비스무스를 갖다가 같이 붙여서 하는 그런 이제 걔네들의 저항 특성이라든가 전기적 특성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이제 검출하는데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기록계 같은 경우는 검출기로부터 측정된 결과를 갖다 이제 자동으로 이제 스펙트럼을 갖다 나타내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X축, Y축으로 나눠진데, 이렇게 피크들을 갖다 이렇게 이제 모양을 갖다 이제 기록한 것이 스펙트럼인데요. 가로축은 주파수나 파수를 갖다 나타내고, 이제 세로축은 흡광도나 투과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이 적외선을 이용한 분광 광덕의 경우 기체 상태나 액체 상태, 고체 상태, 어떠한 상태라도 다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기체 상태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한 10cm 정도의 빛이 이제 투과하는 그런 이제 장치로 되어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 장치 안에다가 기체를 갖다 이제 주입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NaCl 평판으로 한쪽, 이 셀의 한쪽은 이제 막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액체 상태의 경우가 또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럴 때 액체를 갖다 어디에다가 이제 떨어뜨리게 되면 소금으로 만든 NaCl로 만들어진 아주 얇은 판 위에다가 이제 입혀서 그 액체를 갖다가 거기다가 아예 그냥 침착이라고 할까? 흡착이라고 그럴까? 아예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또는 KCl이나 NaCl 이런 것들이 비교적 이제 값이 싸기 때문에, 예, 소금에 얼었던 액체가 우리가 이제 미지의 그런 시료가 완전히 녹아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어떤 힘에 의해서 파손이 될 그런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사용이 제한되기도 하고요. 고체 상태인 경우에는 고체 시료를 갖다가 분말로 얇게 갈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브로마 칼륨하고 같이 섞습니다. 브로마 칼륨이 10배에서 100배 정도 양을 많도록 해가지고 섞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누르게 되면 얘네들이 투명한 상태의 고체로 이제 바뀌게 돼요.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떤 시료가 같이 섞여 있는 거기에다가 적외선을 갖다 이제 쪼여서 그때 나오는 이제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서,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형태로 바로 이제 우리가 어떤 시료를 갖다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시료를 갖다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이때 어떤 시료가 가지고 있는 관능기, 기능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탄소하고 수소하고 결합을 했는데, 그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알케인이냐, 또는 아니면은 또 알칸의 형태냐, 또는 아로마틱 방향족의 형태냐에 따라서 다 그때 파수가 다 달라요. 이게 이제 흡수 스펙트럼이 그러니까 또 이제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중결합이냐 단일결합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요. 오늘도 잘 보기가 좀 그럴 텐데, 저렇게 CO 결합이 케톤의 형태를 결합을 하고 있느냐, 알데히드 결합을 하고 있느냐, 에스터 결합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파수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소와 산소의 결합이 이렇게 단일 결합이냐 일류 결합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값이. 또 산소와 수소의 결합, 또는 질소와 수소의 결합에 따라서도 값이 다 달라지죠. 그렇죠? 예. 그때 이제 파장은 이제 이렇고요. 예. 파수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거기에 어떤 물질이 이제 붙느냐에 따라서 다른 유형을 갖다 이제 이 파수가 달라지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우리 기록계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에요. 아릴 알코올에 이제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을 갖다 보여준 것이고, 요 경우 이제 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여러 가지 기능기들이 섞여 있을 때 흡수 스펙트럼의 유형을 갖다가 이렇게 복잡한 물질인 경우에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아주 쉬운 거로는 이런 것들이에요. 요게 이제 글루코즈예요. 포도당이죠. 포도당의 흡수 스펙트럼. 이 적외선 분광 강도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흡수 스펙트럼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대략 이런 형태로 해서 원리가 적외선 분광 강독에는 어떠한 원리이고 또 어떠한 물질들을 분석을 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지루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